제가 그날 아들 성필이네 집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성필이는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둘이 어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무슨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며느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가끔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셔야죠?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더니 찬장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빠서 미리 준비를 못했네요. 컵라면 하나를 꺼내 드는 며느리의 손놀림이 가볍기만 했습니다. 냉장고에 밑반찬도 없어요. 제가 내일 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저는 며느리의 말이 핑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장바구니가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 산 듯한 채소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성필이는 언제 와? 곧 올 거예요. 대답을 끝낸 며느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홈쇼핑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뜨거운 물을 부은 컵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3분을 기다려 면이 불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필이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가는데 요즘 들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명절에도 피곤하다며 얼굴을 비치지 않았고 제 생일에도 문자 한 통으로 대신했습니다. 라면을 먹으려 젓가락을 들었는데 안방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따 전화할게. 시어머니가 와 계셔서. 시어머니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라면을 두어 젓가락 먹으니 식욕이 싹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이런 태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니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어머님 저희 집에 오시면 옮을 수 있으니 안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김치를 담가주겠다고 하니 어머님, 저희 신혼이니까 저희끼리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라면 그릇을 밀어냈습니다. 이제는 식탁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지도 않는 라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가자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더니 현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첫 마디부터 반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너 보러 왔지?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성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씻고 나와요. 저녁 차려줄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고기팩을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삼겹살 구워줄게요. 야근하느라 힘들었죠? 성필이는 씻고 나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부장님이 또 짜증내서 스트레스 받았어. 많이 힘들었겠다. 여기 맥주도 있어요.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향이 거실 가득 퍼졌습니다. 아유, 맛있다. 우리 마누라가 고기 굽기는 진짜 잘해. 더 구워줄까요? 저는 식탁 위에 차가워진 컵라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도 드실래요? 며느리의 말에 성필이가 곁눈질로 저를 보았습니다. 방금 라면 드셨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벌써 가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연락하고 오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성필이의 마지막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저녁의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 사이로 흩날리는 눈발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적막한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동안 성필이와 며느리의 태도를 눈감아준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말입니다. 복수라는 말이 제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한 가르침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랍장에서 30년 동안 모아둔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필이가 이 통장을 얼마나 노렸던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 요즘 은행 이자가 너무 낮아요. 제가 투자할 곳이 있는데 맡겨보시는 게 어때요? 라며 수차례 말을 꺼냈었습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지요. 제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어제 오빠네 집에 다녀왔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엄마한테 컵라면 주고 자기들은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요? 성미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컵라면 먹는 동안 고기 구워 먹더라. 엄마,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성미가 숨을 헐떡이며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런 걸 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성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참으시면 안 돼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그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재산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이야. 투자한다고, 사업한다고. 저는 서랍장으로 걸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빠가 요구한 게 이거였죠? 응. 결혼하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재산 얘기를 꺼냈어. 투자한다면서요? 처음엔 투자 얘기였다가 나중엔 분배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가 엄마 돈만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미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너무 심하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도 충분히 참으셨잖아요. 성미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똑같이 갚아주셔야 해요. 저는 그날부터 복수의 각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미와 함께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습니다. 엄마, 제가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성미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성필이가 저를 대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들을 대할 차례입니다. 제가 성필이네 가족을 초대한 건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성필이가 며느리와 함께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성미는 이미 와서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성미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고생했으니까. 저는 성미 앞으로 차량 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필이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성미차가 낡아서 새 차를 하나 사줬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성미 언니한테 차를요? 응, 벤츠 E클래스.
우리 성미가 마음에 들어 했거든. 성미는 환하게 웃으며 차량 등록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도 차 바꿀 때가 됐잖아요. 저는 모른 척 찻잔을 들었습니다. 성미야, 차 구경 한번 가볼까? 저희가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성필이와 며느리도 뒤따라왔습니다. 반짝이는 새 차가 햇빛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축하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성미는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필이는 차 주위를 돌며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짜리예요? 글쎄다. 8천 조금 넘었나?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드신 컵라면 값치고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성필이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성필이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맞아. 너네 집에서 먹은 컵라면 값이야. 네? 난 너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컵라면을 먹었잖니? 성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 며느리가 나한테 컵라면을 주더라.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컵라면 하나에 이런 비싼 차를요.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내 딸은 엄마한테 컵라면을 안 주니까. 성미는 조용히 제 팔짱을 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더니 이런 식으로 보복하시는 거예요? 성필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복이라니. 난 그저 우리 딸한테 선물하고 싶어서. 어머니! 성필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니? 이 동생 선물 받는데 저희도 차 바꾸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랬니? 만 컵라면 먹느라 못 들었나 보구나. 성필이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아셨죠? 저희도 힘들게 사는 거. 그래도 고기는 먹을 만큼 벌고 있더구나. 성필이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게.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요. 성필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미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로 성필이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전화가 왔고 문자도 수시로 날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택할 차례였으니까요. 며느리가 제 집 초인종을 누른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역국 끓여왔어요. 손에는 큰 보온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새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지난번 컵라면을 주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숟가락 놓을게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꺼내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이렇게 드세요. 제가 한 입 떠드릴게요. 전 며느리의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괜찮아. 내가 먹을 수 있어.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성필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약봉지를 들고 온 성필이의 얼굴에는 굽실거리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 챙겨드릴게요. 마치 자신이 효자인 양 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번갈아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반찬을 들고 왔고
성필이는 약과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비싼 홍삼이에요. 꼭 드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제게 컵라면을 주던 사람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며 다음 수를 생각했습니다. 성미가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오빠랑 세언니 매일 온다면서요? 그래. 갑자기 효자 효부가 됐더라. 성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 다 돈 때문이잖아요. 그러게. 저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성미야, 이리 와봐. 네, 엄마. 이거 한번 보겠니? 서류를 본 성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3억 증여 계약서야. 엄마, 너한테 미리 물려주는 거야. 성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받아. 성필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고 싶어서. 다음 날 성필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효도 관광 모시고 가려고요. 그때 마침 성미가 들어왔습니다. 오빠, 웬일이야? 성미야, 너도 왔구나. 성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성필이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게 뭔데? 증여 계약서야. 성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증여? 엄마가 나한테 3억을 주셨어. 성필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네 동생한테 3억 정도는 줘야지.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성필이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어머니 집으로 와. 30분 후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성미가 결혼도 해야 하고 저희는요? 저희는 어떡하라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는 컵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잖아. 방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매일 찾아와서 단찬하고 약하고 가져다 준 것도 다 계산이니? 성필이 부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 나 좀 쉬고 싶어. 그날 이후 성필이네 부부의 문자와 전화가 더욱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전 이제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수를 둘 시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성필이네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성필이가 며느리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앉아보렴. 식탁 위에는 고급스러운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최상급 한우 등심이 그릇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전복과 새우도 즐비했습니다. 성미는 이미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렴. 성필이 부부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상을 차렸어. 저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성필이 부부 앞에 컵라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성필이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대로 해주는 거야. 저는 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었습니다. 3분만 기다리면 되니까 조금만 참아. 성미는 젓가락을 들어 등심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고기 정말 맛있네요. 그래? 우리 딸 많이 먹어. 전복을 구워 성미의 그릇에 올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모욕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모욕이라니. 너희가 해준 대로 하는 건데. 저희가 언제요?
지난번에 내가 갔을 때 너희가 이렇게 했잖아. 성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희는 어머니한테 그래도 됐니? 성미가 전복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컵라면 식기 전에 드세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이런 모욕 못 참아요. 성필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요. 빌어서 될 일이 아니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어떤 사이인지 확실해졌네요. 성필이의 눈에서 분노가 일었습니다. 어머니도 자식이 저희 둘뿐이잖아요. 아니, 난 성미 하나로 충분해. 며느리가 손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정말 안 올게요. 그래, 다시 오지 마라. 성필이가 며느리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내가 뭘 후회하니? 너희가 후회할 일이지.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시원하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지켜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식탁 위에는 2개의 컵라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성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 고기 더 구워줄까? 네, 엄마, 전복도 더 주세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로써 확실히 선을 그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이야기가 온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신우이가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그동안 얼마나 속상했어. 우리 조카 며느리가 그랬다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줘? 친정 동생도 분개했습니다. 언니,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사촌들도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고모, 저희가 가서 혼내줄까요? 제 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처가 쪽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잘못 가르쳤나 봅니다. 며느리의 언니도 동생을 심하게 나무랐다고 합니다. 우리 동생이 미쳤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의 이웃들도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미주 씨는 참 현명하시더라. 그렇지. 나였으면 진작 폭발했을 텐데.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성필이네는 점점 모임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척 모임에서도 더 이상 성필이네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애들은 이제 오지 말라고 해. 보기 싫어.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명절이 다가오자 친척들은 성필이네를 제외하고 모였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서, 이번에는 편하게 쉬어. 우리가 있잖아.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시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주고 자기들은 고기를 먹었다며? 너무 비상식적이야. 난 앞으로 그 애랑 안 놀아. 성필이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랑은 일하기 싫어. 자식이 그래도 되는 거야? 성필이네는 이제 친척 모임은 물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빠네 요새 많이 힘들대요. 성미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친구들도 다 등 돌렸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이웃집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미조 씨 참 현명하게 잘 하셨어요. 그저 그들이 한 대로 갚아준 것뿐인데요. 그게 참 통쾌하더라고요. 이제 성필이네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외롭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외로움을 느낄 차례였으니까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지켜보자꾸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수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저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 보내실 거예요? 성미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히 해둬야지. 저는 모든 재산을 성미 앞으로 증여했다는 내용 증명을 성필이에게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희가 원하던 거잖니. 재산 분배. 이건 분배가 아니라 몰아주기잖아요. 성필이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컵라면을 주더니 전화기 너머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소송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며느리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럴 수는 없어요. 왜?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재산 얘기하는 거잖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예요. 컵라면보다는 낫지 않니? 성필이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건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성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후련해. 엄마,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유럽 여행요. 제가 모아둔 돈도 있는데. 저는 성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저는 성미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 웃어보세요. 이렇게? 네, 예쁘세요. 성미는 그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와 함께하는 파리.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면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로맨틱한 베니스 여행.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도 사진을 남겼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스위스의 융프라우에서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여행 사진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머니, 너무 행복해 보이셔요. 어머님 표정이 너무 밝으시네요. 성미야, 엄마 잘 모시고 다녀. 친척들과 지인들의 댓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필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희들 정말 뻔뻔하다. 하지만 곧 다른 사람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성필 씨는 댓글 달 자격도 없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컵라면 준 사람이 성필이의 댓글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짐을 풀면서 성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죠? 그래.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성필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좀 봐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지웠습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혼하려고요.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댁에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필 씨가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일 밤 저보고 속을 썩인다고. 그래서 더는 못 살겠어요. 며느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이혼 서류예요. 나한테 보여주는 이유가 뭐니?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것 없어. 너희 둘 다 마음껏 살아. 어머님, 이제 돌아가 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할 말 없지?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가라.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새언니 다녀갔다면서요? 응, 이혼한대. 정말요? 서류까지 가져왔더라. 성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오빠가 새언니한테 되게 힘들게 한대요. 그래?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매일 싸운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래, 이제 정리되는 거지. 다음 날 성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혼합니다. 그래, 잘 됐구나. 어머니 때문이에요. 너희가 선택한 거잖니?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컵라면은 누가 먼저 줬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성미가 뉴스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오빠 이혼했대요. 그래? 재판 없이 합의 이혼으로 끝났대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어쩌실 거예요? 그냥 두면 되지. 오빠가 연락 올 것 같은데요. 이제 와서 뭘. 그날 밤 예상대로 성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잘못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음 날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그것도 지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필이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바라는 거니? 저 이혼했어요. 그래, 잘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어 성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미야,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 이제 저는 제 삶을 살 것입니다. 후회 없이 당당하게. 이혼한 지 3달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성필이가 저희 집 현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새 무릎 꿇고 있었는지 성필이의 바지는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돈으로만 생각했어요.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의 진심은 외면했습니다. 성필이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다고 해서 지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제 말에 성필이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문득 어릴 적 무릎 다쳐서 울던 성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성민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오빠 또 엄마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오빠의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성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오빠를 아직 믿을 수 없지만 엄마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한 달 후 저는 성필이에게 작은 분식집을 차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될까요? 성필이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결연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너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제가 가게에 들를 때면 직접 라면을 끓여 대접했는데
그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정성껏 끓인 라면입니다. 예전처럼 실망시켜 드리지 않을게요. 이제는 컵라면이 아닌 정성스럽게 끓인 라면을 대접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은 제 선택을 보고 현명하다고 칭찬했습니다. 이미주 씨는 아들한테 벌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참 대단하시네요. 신우이도 전화를 걸어와 제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성필이도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네. 현명하게 대처한 덕분이야. 이제 성필이의 분식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고 그는 매일 성실하게 가게를 운영하며 제게 효도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결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전 며느리가 성필이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해보면 안 될까요? 내가 많이 반성했어요. 라면서 찾아왔다고 성필이가 제게 말해주었는데 그날 성필이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못된 짓을 한 사람하고는 다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성필이는 전 며느리의 재결합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고 했는데 그의 단단해진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제가 얼마나 헛되이 여겼는지. 성필이는 매일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제게 안부 전화를 했고 저녁에는 직접 끓인 특별한 라면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성미도 이제는 오빠의 변화를 인정하며 엄마, 오빠가 정말 달라졌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의 화목함을 되찾아갔습니다. 주말이면 성필이와 성미가 함께 저를 모시고 식사를 하러 다녔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성미의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예비 사위는 제게 늘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미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어머님도 이제 제 친어머님이에요. 라며 살갑게 대하는 예비 사위를 보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성필이는 여동생의 결혼식을 위해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더 늦게까지 일하며 결혼 비용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동생 결혼식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그동안 못난 오빠였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성필이가 말할 때마다 저는 아들의 진심 어린 변화가 뿌듯했습니다. 드레스샵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성미를 보며 저는 두 자녀를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성필이는 축가를 부르며 여동생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하객들은 이런 성필이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미주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자식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하객들이 저를 칭찬할 때마다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들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성필이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미경이었고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번 뵙고 싶었어요. 라며 첫 인사를 온 미경이는 소박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성필 씨 분식집에 자주 갔었는데 늘 어머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경의 말투에는 꾸밈이 없었고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필이는 미경이를 만나면서 더욱 성실해졌고 가게도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게요. 미경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다가 저는 재혼을 허락했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 며느리는 정말 다 달랐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찾아와 제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절대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직접 담근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는 제가 모시고 온천 다녀오고 싶어요. 새 며느리의 정성어린 마음이 제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미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제가 임신했어요. 성미의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예비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새 며느리는 임신한 성미를 위해 매일 저녁 영양식을 만들어 보내주었고 성필이는 퇴근 후에 동생 집에 들러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고 예쁜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엄마, 우리 별이 예쁘죠? 첫 손녀 별이를 안아보는 순간 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성민의 가족과 성필이네가 모두 모였고 손녀 별이의 제잘거림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 며느리는 별이를 무척 예뻐했고 성필이는 더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이제 창가에 앉아 지나온 날들을 떠올립니다. 쓰디쓴 컵라면 맛이 제게 준 교훈이 이제는 달콤한 사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은 이제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단해진 제 마음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깊이 품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창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언제나처럼 푸르고 그 아래 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따사롭게 퍼져나갑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어서 쓴맛이 단맛이 되고 미움이 사랑이 되어 돌아오나 봅니다. 이제 제 집 식탁에는 더 이상 차가운 컵라면이 놓이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포근한 식사가 되어 자리 잡았습니다. 봄바람 같은 손녀의 웃음소리, 햇살 같은 자식들의 효심, 꽃향기 같은 며느리의 마음이 제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사랑의 샘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 남은 생을 이 행복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찾아온 봄처럼 제 인생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경숙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지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했고 두 아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봄날 아침 늘 그랬듯이 텃밭에 나가 상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아팠지만 내 손으로 기른 채소를 먹을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따스한 햇살이 등을 비추는 그때 멀리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첫째 아들 석태가 서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일어났습니다. 석태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로 왔니? 석태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하러 왔겠어요? 돈 좀 꿔달라고 왔지? 아들의 무례한 말투에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왔으니 피곤해서 그러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석태의 뒷모습을 보며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꼬마 석태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중학생이 되어 사춘기를 겪으며 말수가 줄어들던 때, 대학에 합격해 기뻐하던 날, 그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석태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거절당했고 이제는 제게 돈을 빌리러 온 것이었죠. 석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이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석태의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석태는 알고 있을까요? 그 돈은 제가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재산이었죠. 3천만 원이라니 그건 내 전 재산이야. 제 말에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니, 뭐 어때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상속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당연하지. 석태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평생 모은 돈을, 그것도 아들이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다니요. 그 순간 석태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키운 아들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생각에 결국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을 모두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돈과 함께 제 꿈과 희망, 그리고 노후에 대한 계획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죠. 그래, 가져가거라. 하지만 꼭 갚아야 한다. 석태는 돈을 받자마자 서둘러 떠났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너무 허전해져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을 도왔으니 잘한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뒤로 석태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지만 바빠서 그럴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석태의 안부가 궁금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여름이 한창일 때 둘째 아들 석봉이 가족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보니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큰 손주 민서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작은 손주 지우는 5살이 되었더군요. 아이들의 제잘거림을 들으며 집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그동안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석봉 부부가 곤란한 표정으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한 달만요. 한 달이라니, 그건 너무 길지 않니? 에이, 뭐가 길어요. 어머니 심심하실 때 애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우리도 편하고 좋잖아요. 석봉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심심해서 손주를 봐주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손주들의 눈망울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다. 한 달만이다. 네, 한 달만요. 꼭 데리러 올게요. 결국 동의했고 석봉 부부는 서둘러 짐을 챙겨 떠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마당에서 놀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넘쳤고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는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돌봐야 했고 아침에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그런 고통도 잊혀졌습니다. 그래도 날이 갈수록 힘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지우가 장난감 뺏었어요. 끊임없는 요구와 질문에 때로는 정신이 혼미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경숙 씨, 내가 애들하고 잠깐 놀아줄게요. 아이고, 지우가 장난꾸러기네. 내가 좀 봐줄게. 이웃들의 따뜻한 말과 도움으로 겨우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나도 석봉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죠. 가끔 오는 전화에서는 조금만 더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일이 좀 길어졌네요. 조금만 더 봐주실 수 있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세 달이 되어갔습니다. 점점 지쳐가는 제 모습을 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결국 석 달 만에 석봉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데려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집안이 엉망이네요. 아이들 옷도 제대로 안 빨아입혔나 봐요. 냄새나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만 흘렀죠. 석봉 부부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허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그제서야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왜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계속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시달렸었네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들이 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꼭 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들이 찾아올 것을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들에서 캔 고구마로 맛있는 고구마떡도 만들었습니다. 송편을 빚으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어렸을 적 석태와 석봉이 송편 빚는 것을 도와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석태야, 송편 속은 파트로 할까?
깨로 할까? 제가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는 파지요. 어린 석태가 신나게 대답했죠. 석봉아, 너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깨요. 석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눈앞에 선연히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이번엔 꼭 와주겠지 하는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추석 전날 집 안팎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아들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방도 정리했죠. 옷장에서 아들들의 옛 옷을 꺼내 빨아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며 아들들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은 꼭 올 거야. 이번에는 함께 보낼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추석 당일 두 아들 모두 전화로 연락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저는 전화벨 소리에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못 가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석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석봉이 있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석봉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애들이 아파서 못 가요. 다음에 갈게요. 그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였겠지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수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일 열심히 해라. 겨우 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차려놓은 음식을 바라보며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이제는 제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혼자 차례를 지냈고 음식은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경숙 씨,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랑 나눠 먹다니 감사해요. 옆집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송편이 맛있네. 내년에도 꼭 나눠주세요. 건너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들의 말에 위안을 얻었지만 그날 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아들들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렸을 적 아들들과 함께 송편을 빚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석태와 석봉이 장난치며 송편을 빚고 제가 그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절이 그리워 눈물이 났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섞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겨울이 시작될 무렵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그랬듯이 몸이 아프면 참고 견디면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도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며칠을 그렇게 앓다가 결국 이웃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폐렴이십니다. 바로 입원하셔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들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입원하자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어머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가요. 죄송해요. 아들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들에게 섭섭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을 이장님의 도움으로 입원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들들이 올까?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 동안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경숙 씨, 얼른 나와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머니, 제가 병원 음식 대신 끓여온 미역국 좀 드세요.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들은 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이웃들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들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아들들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앓았던 병도 나았고 마당의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도 조금씩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마당을 쓸고 꽃에 물을 주는 일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면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곤 했습니다. 그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개나리가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담벼락을 따라 자라던 철쭉도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겨우내 잠들어 있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석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무언가 부탁하러 온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석태가 찾아올 때마다 항상 돈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석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지냈니? 저도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석태의 얼굴을 보니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왔는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면서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을 나누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역시나 석태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생겼는데 초기 자금이 필요해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어떨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순간 아찔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을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고생해서 장만한 집이었죠. 이 집에는 수많은 추억과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순간들, 남편과 함께 보냈던 소소한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이 집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집은 제게 마지막 안식처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집마저 없어지면 정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노년의 거리로 내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석태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이 집은 안 돼. 나중에 너희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태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꼭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실망과 분노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석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걱정은 안 하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외면하시다니.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에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희생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태야, 나도 내 사정이 있단다. 이 집은 내가 살아갈 유일한 곳이야. 너가 어렵다는 건 이해하지만 이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정말 위험해. 제 말을 들은 석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에이, 됐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죠. 자식보다 자기 편의만 생각하시고 제가 사업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요. 석태는 화를 내며 돌아갔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다투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들에게 휘둘리지 않겠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석봉이 찾아왔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을 자랑하고 있었고 매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석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숨어 집에 없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고 숨소리가 들릴까봐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있는 동안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리시죠? 문 좀 열어요. 석봉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불렀던 목소리가 점점 짜증 섞인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집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마침내 석봉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좌절감이 느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저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불 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석봉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결의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그만 휘둘리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석봉은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들렸습니다. 에이, 됐어요. 다음에 올 때 꼭 있어요. 그 말에는 위협과 함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처음으로 아들의 요구를 거절한 날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석태가 또 찾아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뭇잎들이 마당에 흩날리던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석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급한 일이에요. 석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침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박경숙, 문 열어. 내가 너 아들이잖아. 석태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발로 문을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몸은 떨렸지만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하지만 나도 내 삶이 있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에이, 씨. 죽었나? 아니면 진짜 없나? 에이, 됐어. 석태가 떠나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홀가분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묶여있던 끈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젊었을 때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난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석태예요. 어머니, 석봉이에요. 추운데 문 좀 열어주세요. 두 아들의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에 숨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떨리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야, 이 할망구가 진짜 죽었나? 아니야. 분명 집에 있을 거야. 어디 갈 데도 없잖아. 아들들의 거친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분노와 실망, 그리고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에이, 됐어. 다음에 와서 확실히 따져야겠다. 아들들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부터 나만의 삶을 살아야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제 인생이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마당에 피어난 꽃들을 보며 제 마음에도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들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올까봐 가슴 졸이며 살던 날들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대신 마을 노인정에서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곳에서의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노인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경숙 씨, 오늘도 열심히 하시네요. 노인정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문득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더 행복해졌습니다. 함께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소소한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에 웃음이 늘었고 마음의 짐도 조금씩 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 봉사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쳤죠. 처음에는 자신 없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옛날 재봉틀을 꺼내 이웃들의 옷도 수선해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배운 재봉 솜씨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바쁘게 지내다 보니 아들 생각도 덜 났습니다. 물론 가끔은 그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을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숙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활기차졌어요. 이웃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한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책 읽을 수 있어요. 어린 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내일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와 진달래가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고 그들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열자 석태와 석봉,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왔니? 제 차분한 반응에 아들들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석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석봉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들들의 사과에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너희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내자꾸나. 제 말에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석태가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니의 삶도 존중하겠습니다. 우리도 변할게요. 석봉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더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안부를 묻고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삶의 주인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노인정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끔은 혼자 산책을 나가 봄날의 따스한 햇살을 즐기기도 하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 없는 척했던 그날들이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옛날 사진첩을 꺼내 아들들이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때의 순수했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이제는 아들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 줄 수 있고 너무 멀면 가족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찾은 가족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부모라는 이유로 자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가요? 혹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만의 특별한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일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세요. 작은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